그래서 이제 요괴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또 누구는 가래가 문제고, 누구는 밥 먹는 게 문제고, 누구는 감정 조절이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머리에서 이제 운동신경이 쭉 내려가서 척추에서 말초신경까지 내려가는 이게 다 정상인데, 우리 류계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연결되는 부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MRI 찍으면은 특별한 문제 없다고 그러죠. 특별한 문제가 요즘엔 좀 뭐 위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기면은 말하거나 침 삼키거나 그런 문제가, 호흡장애 이런 게 생기고, 이 척수 팔 아래쪽을 가면은 팔다리 힘 빠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다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증상 조절이 왜 중요하냐? 수영 해보시는 분 계세요? 수영? 수영할 때 맨 처음 수영 볼 때 물에 한번 빠졌다 나오면 죽을 것 같죠? 숨도 쉬기 힘들고 막 살에 걸리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이게 이제 류계병 환우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거나 그래서 살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숨 쉬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겨. 가래 같은 거 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생존 기간보다 삶의 질, 내가 오늘 얼마나 재밌게 살았나, 이게 훅 떨어져요. 우울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문제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침 분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약이나 이런 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삼킴장애,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삼킴장애가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위로술은 언제쯤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호흡기 분비는, 이건 내용이 좀 짧은데 가래 같은 거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건지, 집에서 어떻게 뭐 해줄 건 없는지, 석션으로 석션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감정 조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감정이 좀 둔감해지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웃어야 될 때 울고, 그리고 울어야 될 때 웃고, 그리고 울면 계속 우시고. 이게 물론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 머리,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머리 쪽에, 그쪽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침 분비 조절은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한 현재 절반 이상에서 나오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뭐 침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하루에도 계속 침 나오잖아요. 맛있는 거 생각하거나 신 거 생각하면 침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게 다 삼켜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삼켜서 넘어가는데, 삼킴장애가 생기니까 침이 제거가 안 되니까 넘치고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킴장애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제 내가 심장 보고 빨리 뛰어라, 천천히 뛰어라 이런다고 그렇게 그게 얘가 빨리 뛰고 천천히 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조절하는 신경계예요. 이게 무서운 영화 보면은 눈도 커지고 심장도 둥둥둥 뜨고 뛰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이제 밤에 불 끄고 자려고 하면은 심장도 천천히 뛰고 마음도 안정되고, 그런 거를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 분비나 이런 거는 요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파란색 약 많이 보셨을 건데, 파란색, 노란색 약, 얘네들이 원래는 얘는 항우울제인데 그쪽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침이 약간 좀 마르게 하는 기능을 좀 하고, 그런 약물로 처치를 하지만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교감 신경계를 이제 항진시키거나 저하시켜서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단점, 뭐 침 마름, 입 마름,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침 분비를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는 약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쓸 수가 없거든요. 침은 마르지만은 동반돼서 변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눈이나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부차적인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 방사선 치료예요. 이게 침샘이나 이런 거를 방사선 치료를 해서 말려버리는 거죠.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침샘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커지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몇 회 정도 해가지고 얘를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한데 나중에 다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분비 강조는 이제 한 1주, 2주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런 비율로 떨어지는데 옛날 논문에 따르면은 만족도가 환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한 80%는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줄어들어라는데 확 줄어들고 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으면 또 반사적으로 원래의 기능을 유지를 하려고 다시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침분비가 다시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방사선이기 때문에 약간 좀 피부 자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안에 또 팁이 너무 없으면은 이물감이 들거나 입이 너무 마르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보톡스를 턱 반절 근육에다 넣는 게 아니고 보톡스는 원래 신경을 마비시켜서 없애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사각턱 같은 거 근육을 작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침샘에다 넣는 거예요. 침샘에 넣으면 그쪽으로 가는 신경을 없애버려가지고 침이 덜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톡스 같은 거 하면은 여러 번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효과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달 내에는 확실하게 감소를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 정도가 좀 줄어들고 반복해서 투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주에서 한 달, 뭐 한 두세 달 그 정도는 괜찮은데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또 다시 침이 다시 나와서 또 맞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문제는 침샘하고 근육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퍼져서 간혹 가다가 씻는 기능이 좀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잘 안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약하고 뭐 병원에서 하는 거 말고 또 할 거 없냐? 그러면 이제 이게 먹는 성분이나 먹는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걸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죠. 약간 이거 보면은 약간 시거나 과일류 조금 자극적인 거 그런 거 하면은 침이 조금 묽어지는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약국 가면은 약 이름이 뭐죠? 스프레이? 약국 가면은 타액 스프레이를 팔아요. 이비인후과에서만 쓰는 건데 타액 스프레이를 입안에 뿌려줘서 입이 너무 마르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입이 너무 말라도 나중에 반사적으로 침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안이 너무 마르면은 우리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좋으라고 거기 기름도 먹는데 올리브 오일이나 그런 걸로 코팅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입안에 스프레이가 타액 스프레이가 약국에 잘 안 갖다 놔요.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다이소 가면은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 조그만 거나 화장품 스프레이 같은 거 거기다가 생리식염수 있죠. 생리식염수 아니면은 한두 번 쓰고 말 거면 정수된 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도포를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침이 너무 마르는 경우에. 자, 그 다음은 이제 식사입니다. 자,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식사는 그냥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먹는 게. 우리 몸 아프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많이 먹이잖아요. 팔다리 부러지거나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은 옛날에 할머니들 곰탕 구워가지고 계속 그거만 먹였잖아요. 열량이 높게. 그래서 그게 아까도 제가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됐든 간에 열량이 높은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몸 자체가 이런 이제 퇴행성 질환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아져요. 몸은 상대적으로 이게 어떻게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몸이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몸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한 에너지도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보다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먹거나 건강한 걸 먹는다고
뭐 기름기 없고 그런 건강식만 이렇게 드신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살에 걸리지 않을 만큼이면은 뭐가 됐든 간에 칼로리를 높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 찾아보면 무슨 고지방식을 먹어야 된다. 똑같은 무게의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한 2배 정도 열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고지방식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열량을 많이 먹으라는 소리죠. 응? 그렇다고 맨날 도너츠만 막 드셔가지고 당뇨 같은 거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많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약이다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많이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삼킴장애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입맛도 없고, 그리고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감정적으로 조금 약간 우울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식욕도 딱히 없어요. 하지만은 밥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말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호흡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데도 힘들고 밥 먹는데도 힘들어요. 거기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게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요. 이게 그냥 씹어가지고 꼴딱 삼키는 게 아니고 입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소량씩 조금씩 힘을 줘서 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약간 힘이 없다고 그냥 꾸부정하게 이렇게 드시다 보면 살에 걸려요. 우리도 이제 누워서 물 먹거나 그러면 살에 걸리잖아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바로 앉아서 탁탁 당긴 다음에 힘을 줘서 이제 음식을 소량 넣고 숨을 들이마신 참은 다음에 숨을 그 압력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게 세게 삼키시고, 그리고 기침을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식도하고 기도하고 둘이 붙어 있어요. 사례가 걸리는 게 둘이 붙어 있는데 그게 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기도로 넘어가서 그걸 뱉어내려고 자꾸 기침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폐로 가서 폐렴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킨 다음에는 세게 기침을 해주셔가지고 넘어가는 거를 좀 예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입안에 있는 거를 쥐어 짜듯이 세게 꿀떡 하고 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거나 그럴 때 감각 같은 게 향상되는 거는 그냥 남이 먹여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입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입이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숟가락으로 입안에서 압력을 줘서 넣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거 말고 약간 자극적인 신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입안에서 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른 거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스러지는 게 아니고 물과 함께 삼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똑같은 케이크도 푸석푸석한 케이크 있고 되게 안에 시럽이 가득 찬 촉촉한 케이크 있잖아요. 푸석푸석한 거는 입안에 막 여기저기 붙고 김처럼 김이나 깨 같은 거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여러 개로 바스라지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입안에 여기저기 붙기 때문에 삼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촉촉하게 적신 빵처럼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음식의 형태가 삼키기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카스테라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카스테라도 우유 같은 데 적셔서 하시거나, 카스테라도 되게 푸덕푸덕한 거 있죠. 되게 찐득찐득한 거, 안에 꿀이나 계란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그런 거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필요하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는 꾸덕꾸덕하고 어디는 바스러지고 이렇게 질감이 일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씻기 힘든 음식, 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도 좀 질기는 데가 있고
씹으면 바로 확 넘어가는 그런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코기 위주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드럽게 그냥 프라이팬이나 이런데 그 수육해 보신 분 계세요? 수육할 때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면은 이거 잘 지방하고 막 분리되고 고기도 되게 뻑뻑하고 그러잖아요. 압력솥 같은데 하면은 고기가 확 바스라듯이 되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요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씹어도 씹기 힘든 끈적이는 떡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긴 거 있잖아요. 콩나물 같은 거 긴 거는 잘 걸리겠죠. 잘 안 걸리게 드시는 게 좋고, 크래커 같이 부스러지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루 중에 밥 말고 또 뭐 제일 많이 먹어요? 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물이 사례가 제일 잘 걸려요. 먹는 게 이게 막 그 방울방울 바스러지기 때문에 삼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사례가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70%가 물이고, 물을 많이 먹어줘야지 몸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물을 수분 부족 상태가 오면은 활력도 떨어지고, 이제 입이 마르기 때문에 침도 더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점도 증진제가 뭐냐면은 물에다가 타면은 물의 점도가 올라가요. 꿀처럼 올라가고, 그리고 물을 섭취하시는데 약 같은 거 드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약 먹기 되게 힘든데, 그럴 때 그냥 저희가 병동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트 있죠. 떠먹는 요거트. 저렇게 드셔도 되는데 좀 비싸잖아요. 떠먹는 요거트. 떠먹는 요거트 중에서 물처럼 돼 있는 게 있고, 젤리처럼 약간 이제 푸딩처럼 그런 그 정도 점도인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먹을 수 제일 잘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 그냥 약 갈아서 그거 다 드시면은 약 먹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도 증진제를 또 응용을 한 게 뭐냐면은, 집에서 밥 한 거랑, 그리고 이렇게 그 캔으로 나와 있는 경관급식이, 이게 저 용량에 저 정도 칼로리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거 드시는 게 좋은데 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물로 돼 있는데 저거에다가 점도 증진제를 넣거나, 아니면 이따 제가 말씀드릴 방법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푸딩 만들어 본 계세요? 푸딩? 보면 젤라틴 이용해서 하잖아요. 물에다가 젤라틴 걸어놓고 식히면 딱딱해지죠. 그러면은 밖에서 사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거보다 훨씬 더 삼키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다. 근데 오렌지 주스 먹다 보면 살이 걸리잖아요. 못 먹어.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젤라틴 가루 타서 휘휘 저온된 냉장고에 넣었다 빼면은 푸딩 되니까 그거 떠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 마트 가면 요즘에 커피향도 팔고, 무슨 그 한 방울 넣으면 그 향 나는 그런 뭐라고 하냐, 그 음식 만들 때 쓰는 첨가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넣어서 내가 비록 그거는 못 먹지만은 그런 느낌을 느끼듯이 먹으면은 좀 더 낫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린비아나 제비티 같은 거에다가 적어 넣으면은 걔도 푸딩 되잖아요. 물론 팔팔 끓는 데 넣으면 변성이 되니까 제가 그냥 미지근한 물에 섞기만 해도 이제 젤라틴 판 말고 가루는 좀 더 잘 만들어져요. 이런 거를 한번 응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돌처럼 되거든요. 왜 돌처럼 됐냐고 저한테 오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집에서 실험해보자. 이 정도가 나한테 맞다라는 정도에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먹고, 앉아서 식사하셔야죠. 힘들다고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살에 걸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삼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껏 삼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피곤할 때 해야죠. 먹는 것도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바로 누우면은 올라오겠죠?
올라오지 않도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앉아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루술인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그 삼킴 기능이 좀 더 빨리 진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먹는데 한 4시간 정도 너무 오래 걸리고, 먹어도 자꾸 살에 걸리고 폐렴 걸리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차라리 위루술을 좀 일찍 하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위루술을 하면은 입으로 못 먹냐? 입으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양을 많이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루술을 권해드리는 거고, 위루술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물로 된, 팩에 들어있는 물로 된 경관식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500kcal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충분하게 열량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는 좀 힘들긴 하지만 꼭꼭 씹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먹고 싶은 욕구를 좀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 먹어야지 증상의 진행도 좀 더 느리고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로술은 뭐냐면은, 위가 어디 있어요? 여기 배에 있잖아요. 응?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입에서 삼켜야 되고, 식도하고 기관 있는데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짧게 해가지고 이쪽에 내시경을 통해서 위에서 위하고 배 거의 이어져 있어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방층만 있지. 그래서 그 사이에 관을 내 가지고 관에서 바로 위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 되게 어려운 수술이나 그런 게 전신 마취하지도 않고 그냥 내시경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거부감을 가는, 내 몸에 무슨 관 같은 게 들어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안에 관에 요즘에는 좀 풍선처럼 부풀려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마다 한 번씩 갈거든요. 그리고 이 관도 요즘 긴 거 짧은 거 그 부드러운 거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이렇게 감추면 보이지도 않아요, 겉에서. 배고플 때만 거기다가 넣고 하면 되기 때문에 식사하시느라 2시간, 3시간 걸릴 게 이걸로 한 30분이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위루술 같은 경우를 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먹는 양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체중도 빠지고, 체중이 빠지면은 증상도 훨씬 더 빨리 진행해요. 아플 때 잘 먹어야지. 아플 때 못 먹으면은 회복이 안 될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리고 몸 자체에서 쓰는 에너지 양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은 잘 먹으면은 잘 먹어서 이제 이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키하고 몸무게에 따른 비율인데 그게 높을수록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루술 이후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못 먹고 배고프고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위루술을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이게 저번에도 했을 때 이제 많이 얘기가 있었던 건데, 체중이 한 5에서 10% 정도 빠지려고 할 때 그때 하시는 게 좋고, 그 전에. 그리고 저희는 삼킴장애가 너무 심하면 차라리 좀 일찍 하시라고 해요. 일찍 해가지고 먹는 기능이 좀 남아있을 때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좀 더 버텨서 뒤로 끌고 가기 위해서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 5에서 10%냐? 저거는 이 집은 나왔거든요. 원래 내가 한 70kg였어요. 근데 증상 발현하고 나서 팔다리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살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한 60 몇 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 몇 프로 줄였잖아요. 그럼 지금 해야 되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삼킴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몇 달간 몸무게에서 거기서 맨 처음에 정상 체중에서 10%가 아니고, 요즘 잘 유지되는 현재 몸무게에서 5에서 10% 정도 빠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어요. 누구는 근데 살이 빠졌는데 나는 삼키는 건 잘해. 그 부분은 아직 미술사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입으로 드시면 되니까. 자, 다음에는 이제 호흡기 분비물입니다. 가래죠, 가래. 이게 우리 이건 호흡기내과 거기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가래를 관리하는 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침에서 버텨내야죠.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등을 두드려주거나 진동을 줘가지고 가래를 배출하기 쉽게. 우리 애들 감기 걸리고 거기 가래 있고 하면 등 막 두드려주잖아요. 후학과 가면은 응? 가래 거기 폐에서 떨어져가지고 빨리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보고 그 다음에 약 먹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는 이거 플러스 습도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겨울처럼 좀 건조 그거는 가래 나오라고 한 게 아니고 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가래 관리 해주려면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면 뭐 왼쪽 폐가 안 좋다, 오른쪽 폐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폐가 위로 가게 몸을 돌린 다음에 그 부분을 손을 모아서 툭툭툭툭 두드리시는데 조금은 세게 두드리셔야 돼요. 아프다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은 그 진동이 폐까지 안 가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게 기침 유발기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기침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침의 힘도 약하고 그럴 때 도와주는 거거든요. 밖에서 진동과 함께 공기를 폐 안에 넣어주고 그럼 풍선에 바람 넣듯이 그러면 안에 공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풍선 후 했다가 딱 떼면 공기 확 나오죠? 그거하고 똑같이 진동과 함께 공기를 확 넣어준 다음에 일시적으로 확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와 함께 기침과 가래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떡장과 같이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거 병원에서 입원 중에 사용하기도 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동영상도 틀어줄래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진동기예요, 진동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LS에서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폐 흉벽에 자극을 줘가지고 기침이 잘 나오게 하는 거고 가래가 잘 나오게. 그리고 이거는 안마기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이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환자들 가래 배출할 때 도움을 주려고 밖에 진동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저 사람 손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저 정도 강도로 두드려셔야 돼요. 조금은 세게. 그래야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이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조끼처럼 차는데 진동기가 있어가지고 몸에서 가래 배출이 좀 쉽게 하는 건데 찾았더니 국내에는 잘 없는데 제가 어젯밤에 응급의학과 호흡기내과 선생님 물어보니까 그런데 학회 가면 이런 기계를 판매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런 거를 의료기기로 구입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집에 안마기 하나씩 다 있으시죠? 안마기? 안마기 끝에 약간 패드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폐에다 이렇게 진동 줘도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보신 그 병원에서 하얗게 이렇게 진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마기가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마기를 흉복에 바로 대면 뼈에 막 진동이 돼서 아프니까 그걸 스펀지나 천이나 수건 같은 거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래 배출해야 될 부위에다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지막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표현장에는 아까 제가 시간 남을 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죠. 상황에 안 맞는 감정 표현을 보이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지 말아야 될 때 웃고, 그 다음에 한번 울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감정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이것도 하나의 요괴기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사회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그럴 때 되게 슬픈 얘기하거나 막 웃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하는 약들이 그냥 뭐 항우울제나 이런 것도 사용을 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뉴덱스타. 이게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가래약으로 이 덱스트로메토판하고 피니딘이 합쳐있는 게 뉴덱스타인데 이 덱스트로메토판이라는 성분이 원래는 가래 제거제예요. 가래 제거제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약간 그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 현재 식약처 마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용을 못했어요. 사용을 못하고 이제 저번에 제가 증상 관리하고 그럴 때 지금은 한국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작년 10월 한 그 정도부터 이제 저희 김세영 교수님과 다른 분들이 이거 왜 외국에서는 쓸 수 있는 약인데 니네들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안 쓰는 거 아니야? 계속 청원을 했더니 희귀약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쓰는 게 아니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 가면은 벽에 이런 거 붙어 있습니다. 이게 텔레비전 옆에 있는 벽에 이게 붙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필요한 게 신청서, 이게 신청서는 환자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단서하고 진료기록하고 소견서인데, 자, 진단서에는 이게 약을 얼마나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소견서에는 이 환자가 LS로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런 약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이제 소견서를 드리면은 식약처의 마약정책과에 보내서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허가가 희귀약품 센터로 가서 희귀약품 센터에서 허가받은 약품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환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의료보험이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게 국내 정식으로 들어오면은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는 원래는 이제 감정 조절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논문 같은 데 써있지만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좋은 효과가 있다고 써있거든요. 언어나 삼킴장애, 침범비 같은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예도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35에서 59 정도로 이제 증가하는 게 돼 있고, 이게 그 임상시험이거든요. 이게 한 명은 앉았다가 둔 사람, 줬다가 앉은 사람, 이렇게 두 번으로 갈라서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맞을 때는, 그러니까 먹을 때는 그게, 안 먹을 때는 똑같아. 이게 이 점수가 뭐냐면은 삼키는 거, 침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삼키는 거, 하나 호흡인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해서 점수를 먹인 거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니까 떨어지고, 먹을 때 떨어졌다가 안 먹으니까 올라가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약이고, 구마비나 이제 구마비보다는 점수나 이제 감정 조절 같은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이런 거는 조금 개선된 게 조금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침범비 조절 약 먹고, 뭐 방사선 치료하고 부덕수단 이런 거 있지만은, 수분 공급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린애플이나 사과처럼 신음식 같은 거 많이 드셔주면 좀 도움이 된다는 거. 식사는 환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몸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랑 조금만 먹여야지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다 먹이세요. 살에 안 걸리게. 그리고 먹일 때 힘들면은 이게 입원 중이나 외래에서 김소영 교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위로술 같은 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난 조금만 늦게 할래 하다가 체중 다 빠지고 그러면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관리는 뭐 약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두드려주고 배출 잘 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겨울 같을 때는 가습기도 키시고 수분 공급, 이거는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물 잘 드시는 거, 물 충분하게 많이 드시는 거, 그거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감정 조절자는 이게 그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플러스 이제 병 자체에서 나타나는 팔다리 힘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그 성면에 사진도 붙여놨지만은 계속 이제 그 병과 투병하시느라 힘드신데, 그럴 때 이제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이런 증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외부 딴 분들 보시면은 여행 같은 거 잘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여행 갔다가 카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이제 생활하시거나 특정 기간 중간에 삶의 질을 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똑같진 않아요. 환자마다 다. 그래서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는 의료진과 같이 상의를 하시고 그걸 의료진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환자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들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나는 싫어.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ALS라는 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하고 지금 줄기세포 치료나 라디컷이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선되었지만은 이런 치료 방법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증상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승연회 같은 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의료진들은 술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진료실에서 뭐 물어봤던 거 저럴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앉혀놓고 못 도망가게. 그래서 이런데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는 게 도움도 되고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